가게에 이렇게 새끈한 애가 들어왔네. 쟤도 대충 먹여서 기절시켜. 시골 마사지샵에서 울려 퍼진 남자들의 비웃음 소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들어온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죠. 평범해 보이는 38살 여자 형사 류지선.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30년 전 북에서 넘어온 전설적인 공작원. 오랫동안 봉인해둔 과거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 북에서 온 전설이지. 여성을 괴롭히는 조폭들과 부패한 권력자들. 그들이 상대한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참교육이 시작되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초 만에 2명의 손목을 부러뜨린 그 여자의 정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시골 경찰서 2층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고장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선풍기만이 더운 공기를 휘젓고 있는 가운데 류지선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38살의 그녀는 이곳에 발령받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지선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펜을 잡는 자세부터 서류를 넘기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죠.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한 물건들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북에서 넘어온 전직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이 서에서 단 한 명뿐이었죠. 지선은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곤 했죠.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선 역시 그런 분위기를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형사과 팀장 고상욱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오만한 태도를 보였죠. 특히 여성 동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상욱은 지선의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고상욱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절도 사건 조서에 대해 묻는 그의 말투는 마치 지선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듯했죠. 지선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이미 제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상욱은 의자에 다리를 올리며 여자가 이런 일 하기 힘들지 않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사건은 사건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지선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서류를 펼쳤죠. 그녀의 침묵은 때로는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서는 다른 형사들이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지선을 흘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이곳은 작은 시골 경찰서였지만 남성 중심의 문화는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선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트랙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죠. 멀리 산자락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고 오후 햇살이 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곳에도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북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 목숨을 걸고 넘어온 38선,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던 지난 15년의 세월, 모든 것이 깊숙이 묻혀 있었죠. 때로는 꿈에서 그 시절이 되살아나곤 했지만 지선은 그런 기억들을 억누르며 현재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지선은 펜을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터득한 본능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에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CD 한 장이 서장실로 배달되었던 것이죠. 장성만 서장은 58살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오랜 세월 이 지역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CD를 확인한 후 즉시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마사지샵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억지로 옷을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서너 명의 남성들이 둘러서서 웃으며 희롱하고 있었죠. 지선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영상 속 남성들 중 한 명은 박기태라는 지역 조폭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이 지역에서 여러 불법 업소를 운영하며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었죠.
고상욱 팀장은 영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여성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선은 그런 고상욱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개했지만 여전히 말없이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장성만 서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는 지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과거 특수작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때 지선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장성만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고상욱이 입을 열었죠. 그는 이런 사건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여성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그 여성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지선은 그런 표정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말이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조동만의 보좌관이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라며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죠. 조동만은 50살의 베테랑 정치인으로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은 영상 속 상황이 합의된 접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익명 제보자의 신원도 불분명하니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북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실이 묻히곤 했죠.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곳이었죠. 장성만 서장은 보좌관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선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죠. 저녁이 되자 경찰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지선은 혼자 남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죠. 그 순간 지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지선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소라라는 이름의 29살 여성은 시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지선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이소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소라의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선을 보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경찰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다가가며 자신이 그녀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죠. 지선은 옆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1시간쯤 지나자 이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박기태와 그의 부하들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며 점점 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터치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사실 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녀는 몰래 법학 서적을 공부하며 언젠가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이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북에서 받았던 치욕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남기 위해 했던 선택들이 말이죠. 그녀는 이소라의 손을 잡고 자신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돌아온 지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상욱의 질책이었죠. 그는 지선이 피해자를 만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무단으로 행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상욱은 지선 앞에서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복잡한 사건에 끼어드느냐는 것이었죠. 이런 일은 남자 형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그저 서류나 정리하고 차나 타는 일이나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선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런 지선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여자는 이런 일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이었죠.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기태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죠. 오히려 이소라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기태는 고상욱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박기태는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탄탄한 뒷배경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증거라고 해봐야 CCTV 영상 하나뿐이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지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기태의 오만한 태도와 고상욱의 아첨하는 모습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이소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소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즉시 이소라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선은 서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성만 서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근해 있었죠. 그는 지선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지선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성만은 커피 2잔을 내리며 지선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죠. 지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소라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상욱과 다른 동료들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호소했죠. 장성만은 지선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조동만 의원의 압력, 박기태의 배후 세력, 그리고 경찰 내부의 부패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들이 함께했던 특수작전 말이죠. 그때 장성만은 지선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바로 그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장성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지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죠.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기태와 조동만에 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지난 몇 년간 그들의 불법 행위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은 지선에게 말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이란 건 죽을 때까지 숨기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행동해도 될 때라고 말입니다. 단, 절대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먼저 박기태의 뒷배경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만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소라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은 혼자서 박기태의 사업장들을 둘러봤습니다. 마사지샵, 노래방, 그리고 작은 카지노까지. 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광범위했죠. 각 장소마다 그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고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멀리서 관찰하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돈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했죠. 그녀의 관찰력은 과거 훈련 덕분에 매우 예리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이소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소라는 여전히 우울한 상태였지만 지선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녀는 박기태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이소라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이소라는 지선의 말에서 어떤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마치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지선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뒤편에는 창고가 하나 있었죠. 그 창고는 지선이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선은 창고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북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과 함께 말이죠. 지선은 손을 떨며 자물쇠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선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기태의 사업장 중 하나인 노래방에서 나오는 조동만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죠. 그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은밀하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선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지선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동만과 박기태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만남에는 항상 돈 가방이 오갔죠. 게다가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동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공작원 시절에 배운 기술들을 활용했죠.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은밀하게 사진을 찍고 금전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한 달 뒤, 지선은 작은 USB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성접대 영상, 금전거래 기록, 그리고 돈 세탁 증거까지 완벽했죠. 이 정도면 조동만과 박기태를 모두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선은 이 USB를 장성만 서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상욱이 지선의 사무실 책상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선이 무단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USB는 지선이 몸에 지니고 있어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고상욱은 지선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독단적인 행동으로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비난했죠. 게다가 박기태 측에서 지선이 자신들을 스토킹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상욱은 지선에게 즉시 모든 수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성만 서장의 집을 찾아갔죠. 서장은 지선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선은 USB를 건네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성만은 USB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조동만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내부에도 그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증거가 인멸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은 출근하자마자 서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장성만 서장뿐만 아니라 조동만의 보좌관도 와 있었죠. 보좌관은 지선이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동만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도청, 심지어 경찰청 본청까지 연락해서 지선을 압박했죠. 지선이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불법 수집 증거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선 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선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출근 정지였죠. 고상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선에게 처분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주제를 모르고 설쳤다가 당연한 결과를 맞았다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지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지선이 조직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죠.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선이 정직 처분을 받은 그날 저녁, 이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소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기태의 부하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죠.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며 모든 것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선은 이소라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소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선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이었죠. 그녀는 지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지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새벽 5시, 지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죠.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라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자신이 이소라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법과 제도를 믿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의사는 이소라가 깨어나더라도 심리적 트라우마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살 시도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죠.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박기태와 조동만, 그리고 고상욱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선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북에서의 혹독한 훈련, 생존을 위해 참아냈던 고문과 치욕, 그리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 38선의 그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북에서 받았던 한 번의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지선은 적의 거점에 잠입해야 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고문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를 위해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이 지금 이소라를 보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선은 핸들을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복수심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38살 여자 형사였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북파공작원 류지선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나가 창고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이사 올 때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그 문이었죠.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선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갔죠.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헝겊에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그것을 풀었죠. 그 안에는 30년 전 북에서 가져온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칼집에 든 단도였는데 날은 여전히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그 순간 그녀의 몸에는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근육의 기억, 반사신경, 그리고 살상 기술들이 모두 되돌아왔습니다. 칼을 바라보며 지선은 결심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소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박기태와 조동만, 그리고 고상욱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칼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의 차가운 빛이 되돌아와 있었죠. 평범한 여자 형사는 사라지고 전설적인 북파공작원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9시. 지선은 박기태의 마사지샵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고양이 같은 은밀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선은 며칠간 박기태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그는 이곳에서 부하들과 술을 마시며 여성들을 괴롭혔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비명이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침입한 지선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죠. 북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가장 큰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기태와 그의 부하 4명이 젊은 여성 2명을 에워싸고 있었죠. 여성들은 울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박기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여성 중 한 명의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지선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소라가 당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선은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태와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죠. 여자 하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박기태는 지선을 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선의 눈빛을 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간이 아닌 맹수의 빛이 있었죠. 박기태의 부하 중 한 명이 지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선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선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며 뒤로 젖혔습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하가 놀라며 지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팔꿈치로 남자의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더 빨랐죠.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은 칼집에서 나온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기태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뒤편 문으로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지선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박기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기태는 지선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선은 칼을 박기태의 목에 댔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죠. 대신 그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박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에게 손을 대면 다음에는 목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죠. 지선은 칼을 칼집에 넣고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동만 의원의 성접대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죠. 지선이 수집했던 증거들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돈 세탁 증거들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조동만은 그날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기태도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죠. 고상욱은 내부 비리 연루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선은 멀리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이 아닌 힘으로 해결한 것에 대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이소라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살아났습니다. 박기태와 조동만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소라는 다시 형사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펼쳤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법학 서적을 읽으며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소라는 당당히 합격했죠. 그녀의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정신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소라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상욱이 해임된 후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죠. 젊은 여성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성범죄 전담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정직 처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었죠. 대신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성만 서장이 지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선에게 복직하라고 권했죠. 하지만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장성만은 지선의 결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죠. 대신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소라의 임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입 순경으로 채용되었죠. 배치된 곳은 다름 아닌 지선이 근무했던 그 경찰서였습니다. 이소라는 기쁨과 떨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소라가 첫 출근하는 날, 지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소라의 뒷모습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죠. 지선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성만 서장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지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지선은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몇 주 후, 경찰서에는 새로운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선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동료들은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냉철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젊은 형사가 장성만 서장에게 물었습니다. 류지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냐고 말이죠. 다른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성만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북에서 온 전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과거를 가진 영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성만의 표정에서 깊은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밀은 묻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소라는 지금도 매일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선을 떠올리죠. 그리고 다짐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지선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지선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태와 조동만, 그리고 고상욱, 여성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사라졌죠. 그 사람, 북에서 온 전설이지. 장성만 서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류지선이라는 평범한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30년간 봉인된 과거가 깨어났을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소라는 이제 당당한 신입 순경이 되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용기와 희망은 지선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때로는 법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의감과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입니다. 류지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어둠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